인플레이션이라는 걸요, 얘기를 할 때 소리 없는 도둑이라고 얘기할 때도 있고요. 네. 왜냐하면 월급을 제가 100만 원씩 받는데 새우깡이 100만 원이 되면 아무 의미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목에다 칼을 겨눈 것도 아닌데 싹 하고 이 돈이 다 사라져버리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15억짜리 집을 산 거예요. 자기 돈 5억에 10억 대출 받았죠. 그럼 영끌이잖아요. 그때 당시 금리가 낮았어요. 뭐 예를 들어 2.4라고 해볼게요. 대출 금리가. 10억에 2.4면은 1년에 2,400이잖아요. 그럼 한 달로 나누면 200이죠. 와이프하고 둘이 벌면 감당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다. 올라도 커버가 가능할 줄 알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대출이자가 6, 7%까지 올라가잖아요. 집값까지 빠지니까 너무 힘겨워지는 거죠. 귀신의 집을 들어가는데 발목을 확 잡아요, 뭐가. 그럼 너무 놀라면서 주저앉을 거지 않습니까? 근데 누가 스포를 해주거나 이미 한번 들어갔다 나왔거나 하면 그 다음에 들어갈 때는 밑에서 발목을 잡아도 아유 별거 이제 이런 느낌은 있잖아요. 위기라는 게 이제 닥쳐오게 되지 않습니까? 역사를 보면서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과거의 걸 한번 스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게 굉장히 큰 차이라고 봐요. 물가가 올라가면 내 소득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네. 앞으로 이런 현상이 계속 지속된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일단 저는 첫 번째 좀 주목할 게 40년 만에 인플레이션이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최근에 물가가 둔화됐다고는 했는데 잠깐 생각해 보실 게 물가가 둔화되는 거하고 디플레이션은 달라요.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는 거하고 물가가 내려가는 게 다르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미 올라간 물가가 내려간다는 게 아니라 이미 올라간 상태에서 더 오르지 않고 머물러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다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미 올라온 물가도 너무 부담스럽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세요. 네네. 그러면 우리가 소득이 그렇게 많이 늘지 않는데 이미 올라온 물가 자체가 굉장히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게 1번인 거고, 두 번째는 우리는 40년 동안 인플레이션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40년 동안 인플레이션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갑자기 찾아오게 되면은 우리는 사실상 거기에 익숙해지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물가 상승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장바구니 물가를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케이스가 되게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저도 최근에 이제 그 기사를 하나 봤는데 백화점 이제 지하에 가서 이렇게 쇼핑을 하는데 백화점 지하에 있는 그 식품 코너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격이 엄청나게 뛰는 걸 보면서 놀란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봤어요. 두 개 사던 거 한 개. 네, 그러니까요. 네, 저는 그래서 이제 그런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결국에는요, 대비가 안 된 개인들을 놀라게 만들고 소비를 갖다가 힘들게 만들잖아요. 이거는 중장기적으로 소비를 더욱더 위축시키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뭘 볼 수가 있냐면 이런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중앙은행은 금리를 인상하면서 대응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이 금리 인상은 필연적으로 어디로 연결이 되냐면 이자 부담의 증가로 연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가계부채가 많잖아요. 그렇죠. 가계부채가 많다 보면은 이자 부담이 늘어났으니까 지급해야 되는 이자가 많아지게 되죠. 그럼 그만큼 개인 입장에서는 소득 중에서 대출이자로 나가는 게 많고, 그럼 남은 게 적을 텐데 그걸로 또 물건을 사야 되잖아요. 비싸진 물건을. 그럼 아무래도 가처분 소득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쓸 수 있는 돈을 갖다가 쓰고 나니까 남는 돈이 별로 없으면 이걸로 저축을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근데 또 하나 말씀드릴 게 뭐냐면은 인플레이션의 시대를 갖다가 전후해가지고 지금 자산 가격이 전반적으로 뛰었는데 대표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축을 계속 쌓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이제 특히 젊은 세대에게는 부동산을 살 수 있는 그런 종잣돈을 마련해야 되는데 종잣돈을 마련할 수 있는 여력이 줄어드는 상태에서 인플레이션으로 자산 가격이 저만큼 달려가니까 이거는 양극화를 부를 수 있는 그런 리스크를 낳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인플레이션 현상이 계속해서 이어지면 소비가 더욱더 어려워진다는 게 1번, 그 다음에 이자 부담이 늘어나니까 저축이 힘들어진다는 게 2번.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는 게 3번. 그래서 인플레이션이라는 걸요, 얘기를 할 때 소리 없는 도둑이라고 얘기할 때도 있고요. 왜냐하면 월급을 제가 100만 원씩 받는데 100만 원 주머니에 꽂고 가는데 새우깡이 100만 원이 되면 아무 의미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누가 와서 제 목에다 칼을 겨눈 것도 아닌데 싹 하고 이 돈이 다 사라져버리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이런 케이스를 얘기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인플레이션은 항상 양극화를 세게 만드는 경향들이 있어요. 자산을 가진 사람하고 자산을 가지지 못한 사람. 그러면 자산을 가진 사람에게 부가 더 편중이 되는. 그래서 인플레이션의 위기를 한 번씩 겪고 나면은 이 양극화가 점점 더 강해지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장기적으로 이어지는 걸 우리가 경계해야 되고요. 장기적으로 이어졌을 때는 이런 이슈들 때문에 우리가 결국에 지금의 삶 속에서 사는 게 더
팍팍해질 수 있다. 어려워지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빈부격차에 있어서요. 네네. 부익부 빈익빈 진행된다고 하셨는데 네. 자산을 갖고 있는 부자들은 왜 더 부자가 되죠? 이게 자산 중에는 참 여러 가지 자산들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네. 그 자산들 중에는 이 부자들이 갖고 있는 자산은 결국엔 자금이 많다 보면은 여러 자산에 분산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중에는 부동산도 들어갈 수가 있고 아니면은 인플레이션 국면을 탄탄하게 견딜 수 있는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도 가질 수가 있죠. 그리고 주식 같은 자산들도 가질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인플레이션 국면 때는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이 힘을 발휘합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이제 나중에 인플레이션 상황이 해소가 되면 네. 그때는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하하면서 경기 부양에 나서게 되겠죠. 근데 만약에 자산이 없는 사람이라면 지금 주식이라든지 다른 자산들을 갖고 있지 못했을 거지 않습니까? 경기 부양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자산이 없는 상태고요. 아무래도 자산이 있는 사람들은 인플레이션의 기간을 견뎠기 때문에 무언가 투자할 수 있는 자산이 남아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런 경기 부양의 수혜를 오롯이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올해를 잠깐 돌아보면 아직 인플레이션이 남아있긴 합니다만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이 끝날 것 같아 라는 그런 기대를 반영하면서 자산 시장을 밀어 올리기 시작을 해요. 근데 만약에 결국에는 돈이 많이 없는 사람들이라면은 올해 나타났던 상승장에서의 수혜를 받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큰 하나의 굴곡이 나타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 때문도 있겠지만 인플레이션 이후도 이렇게 하나씩 고비를 넘다 보면은 결국에는 양극화가 점점 더 심화가 되는 그런 현상들이 좀 더 강해지게 되죠. 진짜 무서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는 상황 속에서 딱 지금 팀장님 설명 들으면 그럼 어떻게 대비해야 되지? 네네. 이런 생각이 먼저 들어요. 개인들은 어떻게 내 돈을 지킬 수 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요. 항상 제가 중심으로 보고 있는 게 뭐냐면 분산 투자라는 게 되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이게 왜냐면 인플레이션이라는 국면이 나타나는데 이번이 참 어려운 게 40년 만에 나타난 인플레이션인데다가 이 인플레이션과 같은 경제 상황이 되게 빠르게 바뀌어요. 작년에는 인플레이션을 얘기했다가 또 올해는 이게 좀 나아지는 거 아니야? 하면서 내년에는 나아질 거니까 미리 땡겨. 이제 이런 식으로 자산시장이 움직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요, 무언가 하나의 얘기들을 들으면서 그냥 막 확확 쏠려가서 다 팔어, 다 사.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럴 때는요, 내가 그냥 가지고 있는 자산을 중심을 잡고 주식이라든지 안전자산이라든지 그 다음에 원자재와 같은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들 이런 것들을 균형감 있게 깔고 가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가끔씩 이럴 때가 있어요. 다른 애들은 멍청한데 갑자기 얘만 확 오르는 경우가 있으면 얘네를 내가 왜 갖고 있었을까 하면서 이걸 던지고 이쪽으로 확 쏠리거든요. 근데 그때 갑자기 국면이 확 바뀝니다. 상황이 확 바뀌어요.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는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작년에 제일 좋았던 게 원유와 같은 원자재 자산이 굉장히 좋았어요. 다 죽는데 원자재만 올랐거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다 오르는데 원자재만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럼 이렇게 나눠봤었을 때는 그러면 원자재는 언제 하냐? 그럼 작년에는 원자재 하고 올해는 원자재 안 하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깔아놓고 따라가야지 이 하나하나의 흐름을 받을 수가 있지 이게 어느 게 올라간 것 같다고 해서 그쪽으로 따라 붙잖아요. 이미 늦고 이런 타이밍을 놓치는 일이 번번이 나타나게 되죠. 근데 제가 이제 자주 쓰는 비유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어렸을 때 물고기 잡았던 기억이 있는데요. 물고기를 잡을 때 보면은 어렸을 때 이제 이 족대라고 해서 그물에 있어요. 족대를 들고서 뛰어다니거든요. 물고기를 잡으려고. 근데 그 어떤 물고기도 저보다 느리지 않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죠. 어른들은 저희 아버지도 그렇고 삼촌도 그렇고 어르신들은 이제 평상에서 다 같이 모여가지고 이제 즐겁게 한잔 하시고 노시면서 갑자기 이제 뭐냐면 이제 어항이라는 게 있어요. 요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떡밥 같은 거 발라서 이렇게 넣어놓거든요. 물속에다가. 그거 한 3개를 갖다 여기저기 넣어놓으시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저한테 얘기하시는 거죠. 그쪽 가지 마. 딱 이런 얘기 하신 다음에 또 평상에서 이제 또 이렇게 재밌게 또 쉬시는 거죠. 주무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2-3시간 정도 지나갑니다. 저는 이거 쭉 듣고 쭉 찾아내려고 다 털려 있거든요, 영혼이. 근데 딱 3시간 후에 이제 한 달 딱 나오셔가지고 드는데 막 물고기가 막 있는 대로 들어있는 거죠. 이제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그분들은 거기 어항을 넣었던 이유가 이렇게 놔두면 여기로 물고기가 온다는 걸 알고 계시는 거죠. 시간의 문제일 뿐. 그러면 여러 개의 자산을 깔았지 않습니까? 여러 개의 자산을 깔고서 기다린다라는 거는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죠. 주식했다, 채권했다, 뭐 오른데 하면서 이렇게 따라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딱 균형을 잡아놓고 어떤 자산이 균형 잡고 기다렸는데 이쪽으로 많이 들어오게 되면 많이 들어온 데서 비중을 줄이면서 다른 쪽을 올려주는 이런 전략이 되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균형을 잡고 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 요게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균형. 그러니까 자산 분산으로만 인식하면 돼요. 분산의 방법도 좀 다양하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여러 가지 이제 분산 방법이 있는데 자산의 분산은 이 주식이나 채권이나 원자재 같은 자산들로 분산하는 게 있어요. 근데
여기서 커버를 하지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어떤 걸 커버를 못하냐면 네. 예를 들어서 특정 국면에서는 어떤 땐 주식이 좋고 어떤 땐 채권이 좋고 어떤 땐 원자재가 좋거든요. 네. 근데 가끔씩 이럴 때가 있어요. 이 국면이 다른 국면으로 확 넘어가면서 바뀔 때가 있어요. 그러면 국면이 확 바뀔 땐 모두가 당황하기 때문에 금융시장이 한번 휘청휘청할 때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생각지도 못했던 자산 가격의 조정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럼 이럴 때는 뭐가 필요하냐면 진짜 궁극의 안전자산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궁극의 안전자산이 뭐냐면 달러 같은 거죠. 그래서 작년에도 기억하시겠지만 작년 하반기에는 원자재도 빠졌어요. 다 빠질 때 네. 혼자 뜬 게 있거든요. 그래도 유일하게 버텨면서 엄청 올랐던 게 킴달러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작년 초에는 1,200원에 시작했던 원달러 환율이 작년 하반기에는 1,440원까지 올라가거든요. 와. 그래서 다른 자산들이 다 고생할 때 무너지고. 혼자 튀는 게 달러라는 자산이죠. 네. 이게 그래서 달러라는 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포트폴리오에 담는 가장 큰 이유는 다른 자산들이 커버하지 못하는 궁극의 위기의 영역을 커버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국이 아니거든요. 네. 원하는 기축통화가 아닌데 달러는 기축통화거든요. 정말 궁극적인 위기가 생겼을 때는 대출을 갚아야 돼요. 그 대출이 대부분 다 달러 대출이 많아요. 그럼 아무래도 달러 대출을 갚아야 되니까 달러에 대한 수요가 생기면서 달러 값이 팍 튀어오르게 되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여러 가지 분산하는 방법이 자산 분산도 있지만 통화의 분산이라는 걸 같이 끼워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런 거죠. 네. 자산 분산, 통화 분산 좋은데 네. 지금의 시점이 고점인지 저점인지 참 판단하기 애매하잖아요. 타이밍이요. 그렇죠. 그럼 타이밍을 잡기가 어렵잖아요. 네. 그러면 꾸준히 조금씩 사나가는 게 저는 되게 필요한 전략이다라고 생각해요. 그걸 우리는 시점의 분산이라고 하죠. 오, 예. 그래서 고급 저는 용어. 예, 그렇죠. 자산의 분산, 그 다음에 통화의 분산, 시점의 분산, 요 관점에서 보시는 게 중요할 것 이 같습니다. 자산 분산의 주식 안에서는 또 종목 분산도 말씀해 오, 맞습니다. 주셨잖아요. 예, 맞죠? 종목이나 지역 분산도 마찬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예, 저는 이제 요즘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하시거든요. 미국 주식이다. 선진국 주식이다.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네. 어떻게 보면은 네. 지난 10여 년 동안은 선진국 주식이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근데 그 이전의 10년, 2000년부터 2010년까지는 선진국 주식이 되게 고생했어요. 아, 그래요?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0년도 초반에 닷컴 버블이 붕괴될 때 닷컴 버블 당시가 2000년도 3월 10일이었는데 그때 나스닥 지수가 5100으로 고점을 찍어요. 5100으로 돌아온 게 언제였냐면 이때부터 깨지기 시작하는데 2015년 4월이 돼서야 돌아왔어요. 잃어버린 15년이었죠. 예. 그래서 우리는 되게 쉽게 생각을 하는 게 미국 주식은 무조건 계속 올라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2000년대 그 시간에는 미국 주식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고 되려 성장하는 테마를 갖고 있는 네. 신흥국 주식이 되게 좋았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주식은 미국 쪽, 성장주, 가치주 말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맞아요. 그것도 시기마다 또 다 다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미국이나 성장주 쪽이 좋을 것 같아. 그럴 확률이 높아. 그럼 그 확률이 한 70% 정도 된다면 70%만큼은 거기에 넣고 나머지 30%는 가치주나 신흥국에 조금은 넣어놓고 요렇게 투자하는 거죠. 그래서 포트폴리오는요. 네.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네. 하나는 미래가 무조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가능성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가능성을 생각하면서 그 확률에 맞춰서 나눠 놓는 전략 요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키워드가 균형이네요. 딱 그렇죠. 처음에 말씀하셨던. 네네, 그렇죠. 그러면 달러는 다른 쪽, 그러니까 주식이나 채권, 물론 채권은 또 안전자산이기도 하지만 네네. 주식하면은 대표 위험자산이잖아요. 네네, 그렇죠. 근데 달러도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달러는 무조건 안전자산으로만 보고 네네. 갖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일부를?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채권을 안전자산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이 왜 채권을 안전자산이라고 생각을 했냐면 인플레이션이 없는 시대에는 채권은 왕이에요. 채권이 처음에 등장한 이유가 뭐냐면 이런 네. 겁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물가가 올라가잖아요. 네. 그럼 내 구매력을 보존해 줘야 되는데 그냥 항아리에다 돈을 묻어놨는데 물가만 올라가면 이 항아리 속에 돈은 의미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채권과 같은 예금에다가 돈을 넣어 놓으면 물가가 올라가는 만큼은 금리가 올라가지고 보상을 해준다는 얘기죠. 근데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오랜 기간 장기 채권을 갖다 제가 샀어요. 네. 그래서 이 채권에서는 2% 정도 이자를 준다고 하는데 네. 제가 이제 10년 동안 2%로 가야 되는 갑자기 물가가 엄청나게 오르는 거죠. 어, 그러면은 2%는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없잖아요. 그럼 이 채권의 가치가 떨어져요. 그러면 국채의 가치도 떨어지거든요. 왜? 금리가 낮으니까. 물가는 높은데. 네. 그럼 국채의 선호도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채권을 볼 때 이거는 안전자산인가? 그게 아니라 이럴 땐 깨져요. 그래서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주식하고 채권이 굉장히 둘 다 힘들었습니다. 주식, 채권이 모두 힘들고 예. 원자재하고 달러 같은 자산이 좋았어요. 근데 그 원자재도 작년엔 상반기에 좋았고 하반기에는 달러가 셌거든요. 그래서 이 달러라는 거를 안전자산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되게 필요하겠지만 네. 이 채권과는 조금 다른 영역에서 자산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질 때 네. 이걸 해지해주는 약간의 보험과 같은 자산 이런 컨셉으로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엔화도 안전자산이라고 늘 하잖아요. 네. 거긴 지위가 깨진 거예요? 저는 그렇진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엔화도 이 눈을 번쩍 뜰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엔화를 굉장히 많이 들이붓고 있기 때문에 이 안전자산으로서의 그 특성이 없어진 것처럼 보일 뿐이거든요. 네. 근데 이런 친구들도 한 번씩 눈을 번쩍번쩍 뜨면은 난리가 날 때가 있습니다. 다만 엔화는 달러가 조금 달라서 네. 엔화가 눈을 뜰 때는 궁극의 리스크가 생길 때, 정말 큰 리스크가 생길 때마다 눈을 한 번씩 번쩍번쩍 뜨거든요. 코로나 사태 내지는 2018년도에 전 세계 주식시장이면 주저앉은 때가 있어요. 네. 그럴 때 한 번씩 눈을 뜨거나 금융위기 이럴 때 한 번씩 눈을 뜨죠. 그래서 금융위기 때 보면은 원화 대비 엔화 환율이 금융위기 직전에는 700원까지 내려갔다가 네. 그게 한순간에 1600원까지 뛰어요. 그 눈을 뜬다는 게 어마어마하게 가치가 올라갔다. 그렇죠. 이 100엔을 살 때 700원이면 사던 걸 1600원 주고 사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들 깜짝 놀라는 거죠. 네. 그래서 엔화라는 게 참 무시하기 어려운 안전자산이다 네, 네, 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참 무서운 자산 중에 하나입니다. 네. 설명을 너무 명확하게 해주셔서 분산의 의미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인지가 됐고 통화 분산 안에서 또 달러와 엔화에 대한 특징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사실 어느 쪽이 너무 좋으면 이쪽 가지고 있을 걸 하면서 네네. 수익이 상쇄돼 버리니까 분산 그렇죠. 의미 없다고 생각했는데 네네. 제일 중요하네요. 네, 여기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네. 수익이 상쇄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이제 분산 투자를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맞아요. 왜냐하면 하나 오르는데 하나 떨어지면 무슨 의미가 있어? 근데 네.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잠깐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포트폴리오가 쭉 가다가 어느 한 날짜에 둘이 동시에 끝나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 말씀이 맞아요. 왜 하나는 올라 있고 하나는 떨어지니까. 맞아요. 이런 투자는 의미가 없죠. 근데 이 뒤가 오픈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쭉 가는 건데 하나는 오르고 하나는 별로 안 좋아요. 예. 그럼 오른 애는 영원히 오르는 게 아니라 얘 말고 또 다른 애가 오를 때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올라 있을 때 밑에 줄어드는 애의 비중을 늘려주는 전략으로 가야죠. 그래야지 또 얘가 올라온 거에 수혜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라와 있을 때 이 수익을 갖다가 실현을 하면서 다시 한번 밸런스를 잡아주죠. 그래서 포트폴리오는 놔두고서 그냥 내깔려 놔두는 게 아니라 꾸준히 정기적으로 밸런스를 다시 맞춰주는 이른바 리밸런싱이라는 걸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아니면 리밸런싱.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돼요. 네. 근데 이걸 갖다가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이라는 게 6개월, 1년 이 단위로 계속 진행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무언가 자산 투자를 했을 때 주식 50, 채권 50 이렇게 넣어놓잖아요. 1년이 지나요. 50, 50이 아니거든요. 네. 어떤 때는 주식이 막 더블 뛰고 채권은 거의 뛰지 그렇죠. 않았는데 네. 또 어떤 때는 주식은 반토막 나고 채권은 안정적으로 보일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주식이 많이 올랐을 땐 주식의 비중을 줄이면서 채권의 비중을 늘리고 그러면은 이미 위험한 데서 수익이 난 걸 안전한 채권에 넣어서 이 이익을 확보하는 거잖아요. 주가가 떨어졌을 때는 안전한 채권에서 주식 쪽으로 자금을 이동시키죠. 네. 이랬을 때 만약 경기부양책 하나 터지면 또 굉장히 또 좋은 효과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저도 옛날에 처음에 금융투자 이런 거 시작할 때는 네. 분산투자라고 하면 되게 재미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왜냐하면 뭐하고 되게 비슷하게 들리냐면 전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면 몸에 좋습니다. 누가 몰라요. 네. 과학적으로 반론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네. 하고 싶지 않잖아요. 네. 병원에 가시면 저한테 뭐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건영 씨는 속이 안 좋으니까 맵고 짜고 단 거 먹지 마.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닭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뭐 이런 거 먹지 마세요. 이제 얘기하시는 거 햄버거 뭐 먹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 제가 의사 선생님 여쭙고 싶죠. 뭐에서 드시나요? 이렇게 뭘 물어 드실 커피 수 이런 거 있나요? 먹지 말라고. 근데 이렇게 들리거든요. 그쵸, 저도 그쵸. 공감해요. 너무 저도 공감해요. 근데 이제 맞아요. 저도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뭘 느낀 거냐면 그냥 솔직하게 하나 말씀을 드리면 네. 금융위기 같은 위기를 한 번씩 겪고 나니까 아, 예전에 보면 이 굉장히 많은 석학들 노벨 경제학상 받은 석학들이 있어요. 예.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 이론으로 석학되셨거든요. 어. 진짜 그 공부 잘하시는 분들이 어마어마한 연구를 해요. 네. 그러면 이제 이런 거죠. 그분들이 저보다 주식을 잘 몰라서 그런 걸 할까? 내지는 그분이 저보다 윗사람들, 뭐 CEO들 네트워크가 적어서 분산 투자 얘기할까? 저보다 주식도 잘하실 거거든요. 근데 그걸 하시는 이유는 네. 미래는 모르기 때문이에요. 불확실하기 코로나가 때문에. 올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렇죠. 이번 주에 뭐 신용등급 강등됐는데 미국 신용 그렇게 될 등급. 거라고 누가 예상을 했겠습니까? 네. 날짜를 맞추면서 예측을 했겠을까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예측한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정말 아무 문제 없이 잘 나갈 때가 문제가 아니라 네. 예상하지 못했었던 위기가 찾아왔을 때 네. 이때는 빈집털이 당하는 게 어. 집중 투자입니다.
고수라면 얼마든지 이 리스크 관리가 되면서 반대로 돌 수가 있거든요. 그쵸. 근데 우리는 다 아무래도 이제 막 또 직장인이고 아마추어일 때도 있고, 돈을 벌어야 되고 아직은 그렇죠. 그 상태에서 어렵죠. 이제 투자를 시작하는 걸음마를 지금 떼고 있는 거잖아요. 예. 이런 상태에서는 분산 투자가 지금은 제일 좋은 전략 중에 하나가 아닌가 요즘 그런 생각을 해봐요. 너무 좋습니다. 그 시점 투자요. 네네. 시점 분산이요. 네네. 하나만 더 여쭤보면 네네. 아까 6개월에 한 번, 1년에 한 번 개인들도 네네. 자산 리밸런싱 해야 네네, 된다고 그렇습니다. 하셨는데 그럼 어떤 시점 갑자기 뭔가 터졌어요. 예를 들면 팬데믹 갑자기 터지기도 하잖아요. 네. 그런 악재들이 나왔을 때 그때도 리밸런싱을 바로 해야 될까요? 5년에서 10년 정도 해보신 분들이라면 네. 감이 올 때는 해주셔도 되는데 네. 그냥 일반적이면 어차피 우리가 가고 있는 그 길 있잖아요. 그대로 가시는 게 전 더 나은 것 같아요. 이게 뭐하고 되게 비슷하냐면 네. 설날이나 추석 같은 때 보면 이렇게 고속도로 타고 귀경길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와, 그럼 이제 차 엄청 막히잖아요. 네. 근데 내비가 얘기하는 거죠. 여기로 빠지라고. 단축된대요, 시간이. 네. 근데 골로 빠지면 보통 네. 더 늘거든요. 왜냐하면 아. 차들이 다 몰려버리니까. 그때 기억나는 게 그 예. IC 쪽으로 빠져나오는데 네네. 1시간 걸렸어요. 빠져나왔는데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내비가? 다시 고속도로로 가래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제가 너무 멘붕이 아직까지도 그게 기억이 나요. 근데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냥 갈 걸. 그쵸. 이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냥 직진할 걸. 리밸런싱은요. 네. 자기 스스로하고 약속한 날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오. 나 1년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이게 있잖아요. 네. 예, 그날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아. 중간에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이거 뜰 것 같은데 주식으로 확 몰려가잖아요. 물론 이게 있습니다. 이런 이벤트 여러 번 겪어보고 이 감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네. 이렇게 하락하잖아요. 네. 하락할 때 이렇게 하락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 하락장에서도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고 여기서 이게 돼요. 진짜 고수네요. 후퇴하면서도 먹거든요. 근데 우리가 저기 노바닥 그걸 보고 있는 것도 직장 아니고 다니면서. 그렇죠. 네. 누가 더 빨리 가는 것처럼 보일 때 참 네네네. 사람이 속이 쓰리지 않습니까? 맞아요. 모두들 빨리 집에 가고 싶은데 예, 그냥 가시는 게 그게 제일 빠르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분산 투자하면 돈을 못 번다. 맞는데 짧은 시간 안에 큰 돈 못 번다. 이게 맞아요. 저는 요즘 어떤 생각을 하냐면 많은 분들이 짧은 시간 안에 큰 돈을 벌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얘기는 뒤집어 말하면 정답입니다. 짧은 시간 안에 큰 돈을 잃을 수도 잃을 있다는 수 얘기가 있다. 되죠. 아. 예, 저는 오랜 기간을 두면서 예금 이자보다 조금 더 높은 수익을 가져간다 안정적으로 네. 그런 게 포트폴리오에서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네. 굉장히 어려운 게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많은 유혹들이 있겠지만 네. 이 시점 분산이라든지 리밸런싱을 할 때는 너무 무언가에 휘둘리는 것보다 계속 따라가 주는 것. 그리고 이제 예. 시점 분산 투자라는 게 이제 사실은 적립식으로 계속 쌓는 건데 보통 적립식으로 쌓을 때는 떨어진 다음에 올라갈 때가 좋은 거예요. 떨어질 때 많이 쌓아서 올라가면 좋은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근데 어떤 줄 아세요? 실전에서는 떨어지면 여기까지 내려오면 안 해요. 더 떨어질까 봐. 네. 그럼 언제 하는 줄 아세요? 올라갈 때 해요. 그래서 저는 무던하게 이 원칙들이 있으면 그대로 밀고 가시면 되고 네. 특히 이렇게 막 꽉 막혀있는 설날 내비게이션 얘기하시는 거 보면서 확 트는 것보다 네. 그냥 나의 스타일로 밀고 가는 게 예. 답이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오랫동안 위기를 쭉 봐오셨기 때문에 결국은 왕도는 없고 우리 정통길로 가자 해주신 네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분산 투자하는 사람은 언제나 욕을 먹는 게 주가가 빠질 때도 주식을 갖고 있으라고 하고 그렇죠. 주가가 오를 때는 주식을 조금 갖고 있으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다 갖고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항상 욕을 먹는 케이스지만 근데 결국에는 그게 가장 안정적으로 가던 길을 가는 케이스가 된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빚내서 집 사고 빚내서 빚 막는다. 이거 너무 슬프지 않아요? 네네.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이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나랏빚이 빨리 늘어나는데 그 중심에는 가계 부채가 있습니다. 앞으로 부동산을 갖고 있는 것. 우리 네. 사실 가계부채가 가장 많이 늘어난 것도 부동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 큰 부동산 자산을 네네. 들고 있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위기가 온다고 하니까 불안하다고 하니까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게 맞을까요? 영끌에서 사냐 아니면은 현금 확보하냐 이제 이게 부동산 어떤 경기에 대한 미래에 대한 예측이라고 한다면 네. 사실 작년 말 정도에 이제 부동산 가격이 좀 많이 떨어지고 금리도 올라가지고 되게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힘들었죠. 영끌하셨던 분이 있어서 그분하고 한번 이제 얘기를 좀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그분이 하셨던 얘기를 좀 갖고서 간단하게만 좀 말씀드려볼게요. 저는 이제 영끌을 하셨다고 해서 이제 이분이 영끌을 한 이유가 집값이 오를 줄 알고 그렇죠. 그냥 집값이 많이 올라갈 거니까 영끌해야지 이렇게 해서 사셨다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그러지 않고요. 네. 일단 물론 이제 올라갈 거라는 기대는 있었지만 네. 이제 이런 거였죠. 들어보니까 저는 되게 리즈너블했어요. 네. 뭐 예를 들어 볼게요. 15억짜리 집을 산 거예요. 예. 근데 자기 돈 5억에 10억 대출 받았죠. 그럼 영끌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분이랑 얘기를 해보니까 왜 그렇게 이제 부담스럽게 무리해서. 샀냐 네. 이제 이렇게 여쭤보니까 네.
일단 첫 번째는 그때 당시 금리가 낮았어요. 뭐 예를 들어 2.4라고 해볼게요. 네. 대출금리. 그럼 10억에 2.4 계산하기 좋게 10억에 2.4면은 1년에 2,400이잖아요. 네. 그럼 한 달로 나누면 200이죠. 10억 대출이 부담스러운 건 맞지만 한 달에 200이면 와이프하고 둘이 벌면 감당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다. 예. 200이 부담되는 건 맞지만 집값이 더 올라가는 스트레스보다는 그냥 집을 사놓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집을 샀다 얘기하시더라고요. 막 오를 줄 알았어요. 이게 아니라 네. 집값이 올라간다는 게 큰 스트레스였잖아요. 그쵸. 근데 이자 부담이 크지가 않을 것 같으니까 사신 거죠. 저는 거기까지는 리즈너블. 네. 예. 근데 금리가 또 오를 수도 있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냐. 변동금리인데. 근데 이제 얘기하신 게 아니 올라도 사실 옛날에도 보면은 뭐 이렇게 많이 오를 거라고 생각 못했죠. 왜냐하면 정기예금 금리로 보면은 네. 정기예금 금리가 작년에 5까지 올라왔거든요. 네. 근데 누구도 5%까지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못 해봤어요. 네. 2.4에서 3으로 4로 오른다고 해도 한 달에 내는 이자가 300이잖아요. 그래서 올라도 커버가 가능할 줄 알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대출 이자가 6, 7%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집값까지 빠지니까 너무 힘겨워지는 거죠. 이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면 예. 집값이 빠졌다라는 게 1번,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가 1번이고 두 번째는 금리가 올랐다라는 스트레스가 2번이에요. 이 두 개가 별개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금리가 올라서 집값이 빠진 거죠. 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집값이 빠졌다는 얘기 작년에 되게 많이 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부동산을 갖고 있을 때 제일 큰 리스크는 금리가 올라가서 집값이 빠지는 리스크가 제일 커요. 근데 이거는 내가 갖고 있는 자산 가격이 무너질 뿐만 아니라 대출이자 부담이 숨막힐 정도로 커지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금리가 너무 뛰어서 부담이 너무 커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러면 오롯이 집을 갖고 있는데도 이자 부담이 커지면 감당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네. 이 집을 아주 안 좋은 가격이라도 팔아야 된다라는 되게 절박한 심정으로 내몰리죠. 그럼 심리적으로요. 굉장히 불리한 게임을 하는 겁니다. 네. 너무너무 불안하잖아요. 그쵸. 이 감당이 안 되는 이자가 매달 나가고 계속 떨어질 것 같은 부담이 있으니까. 네. 영끌이라는 건 일단 시작부터 무조건 집값이 올라가지 않으면 무조건 불리한 게임을 하는 거죠. 네. 집값이 뭐 떨어지지 않더라도 금리가 올라가도 부담스러운 게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포지션을 잡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영끌의 핵심은 캐쉬를 말려버린 다음에 집을 사버리는 거잖아요. 자산에다가 결국엔 집이라는 주택이라는 비유동성 자산을 사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집을 갖는다 안 갖는다를 떠나서 이 집값이 떨어지거나 금리가 올라갈 수 있는 리스크가 있으니까 이 리스크를 대비할 정도의 현금을 보유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집을 팔아 현금 갖고 있으세요? 현금 다 버리고 집 사세요? 이게 아니라 네. 주택이 1주택자라면 내 집 마련해서 갖고 있는 건 오케이인데 예. 대신에 이게 너무 무리하게 들어가가지고 현금이 말라서 오히려 디폴트 리스크에 빠질 정도 내가 너무 불리한 위치에 서가지고 이걸 파이어 세일로 던져버려야 되는 케이스들 네네. 이렇게 몰리지 않게 현금을 충분히 확보하시는 게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럼 아까 전에 그 케이스로 가면 그렇게 비싼 집을 사실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현금 부담이 적은 쪽으로 사셨으면 대출을 조금이라도 적게 해서 사셨으면 금리가 올랐을 때도 큰 부담을 느끼지 않으셨겠죠. 그리고 집값이 영원히 오르거나 영원히 떨어지진 않을 거지 않습니까? 예. 반등을 할 때 그 집을 갖다가 어설프게 파신 게 아니라 갖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네. 그 반등을 갖다가 받아주실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저는 일단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요. 네. 빚내서 집 사요? 아니면 말아요? 이게 아니라 빚내서 집 사거나 이거는 개인의 판단인데 무리하게 집을 사는 건 정말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주택을 갖다가 내가 부담 없이 지킬 정도의 캐시를 갖고 있는 게 필요하다. 왜냐하면 집값이 워낙 비싸니까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현실적인 조언으로는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금리가 그럼 이제 떨어지면 다시 집값이 오를 거다라고 기대하실 것 같은데 네네네. 일단 지는 게임은 하지 말자는 레슨은 배웠어요. 네네네. 그러면은 내년에 또 금리 내린다고 하던데 네네. 그러면 집값 다시 올라간다고 기대할 수도 있는 걸까요? 잠깐만 한번 생각을 해보죠. 네. 우리나라에서 주택시장이 안 좋았던 때가 있어요. 2010년대가 별로 안 좋았거든요. 제 기억에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주택시장이 되게 안 좋았어요. 예. 그때 금리가 내렸었거든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5%에서 그때 이제 1.25까지 낮춰요. 그래서 금리가 한번 쭉 인하됐는데 그 사이클에서 주택시장이 회복을 못했어요. 그때 제일 많이 유행했던 단어가 네. 하우스 푸어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이거 되게 오래된 고전 용어인데 네. 금리가 낮아져도 빚 부담이 너무 크니까 누가 집을 사겠어? 이 로직이 되게 크게 작용을 했거든요. 그러면 금리가 내려가도 집값이 오르지 않았었던 기억이 있는 거죠, 우리한텐. 네. 그리고 또 하나는 2004년에서 2007년까지는 우리나라 금리가 올랐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우리나라 주택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그땐 또 왜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금리만으로 모든 걸 설명할 그러네요.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금리라는 건 수요를 얘기를 해주는 거잖아요. 네. 왜냐하면 대출을 받아서 얼마나 살 수 있나. 재밌는 건요. 2004년에서 7년 사이에는 특히 우리나라 수출이 엄청나게 잘 됐어요. 그리고 전 세계에 돈이 워낙 많이 풀려 있어서 금리를 높이는 나라로 돈이 막 밀려 들어와요. 더 많은 이자를 먹으려고. 우리나라로 해외에서 외국계 투자 자금이 막 들어오잖아요. 이게 우리나라 유동성으로 풀려요. 이게 주택시장에 또 작용을 하게 되면서 주택 가격을 엄청 밀어올리게 되죠. 예. 그래서 이제 2000년대에는 금리가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주택 가격이 뛰었거든요. 2010년대 초반에는요. 금리가 내려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시장이 좋지 않았어요. 금리가 주택 가격에 영향을 많이 준다? 오케이. 그건 맞는데 모든 영향을 갖다가 다 지배한다?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금리는 결국에는 수요 사이드에서 봐야 되고요. 수요 사이드 이면에는 또 뭐가 있냐면 공급이 있고 그쵸. 또 하나는 금리라는 건 가격이지 않습니까? 네. 돈의 가격인데 금리를 낮춰놨는데 예를 들어서 규제가 있다. 네. 아니면은 과세가 존재한다. 그래서 너나이님 같은 경우도 부동산 워낙 잘하시니까 그렇죠. 저처럼 매크로 사이드에서 금리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는 건 조언은 참고하시고 예. 종합적으로 보실 때는 이 금리라는 것도 같이 놓고서 부동산에 대해서 조언을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명확한 답을 주셨어요. 현금 가질까요? 영끌에서 부동산 가질까요? 이 네. 우문현답이죠, 정말. 그건 아니고요. 네네.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네. 일단 이분법적으로 접근하는 건 잘못됐고 네네. 금리라는 매크로 변수 중 하나를 네네. 반드시 고민해보자라는 네네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현금은 몇 %나 갖고 있어야 가능한 그러니까 거예요? 현금이라는 게 진짜 지폐로 갖고 있으시라는 말씀은 아니고 예. MMF라든지 예금 같은 경우는 예금은 중도 해지가 가능하잖아요. 네. 뭐 한 달짜리 정기 예금은 사실상 현금에 준하는 케이스죠. 그렇죠. 그럼 이런 자산들을 일부 갖고 있다면 네.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 뭐 7, 80% 정도 된다 자산에 네. 그럼 반대편에 12, 20% 정도는 현금은 갖고 있어야 네. 이것도 상당히 좀 이제 그 현금의 비중이 낮은 편이긴 하지만 네. 그 정도는 돼 있어요. 혹시 금리가 많이 뛸 때에도 커버할 수 있는 레벨이 되겠죠. 그래서 정해져 있는 비중은 없습니다만 금리가 일정 수준 올라가지고 이 부동산을 굉장히 쫄리는 위치에서 던지지 않을 정도, 네. 이자 부담을 크게 느끼지 않을 정도의 현금을 보유하는 게 네. 되게 필요하다. 네, 그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미 지금 그런 고금리의 이자 폭탄에 맞고 계신 분들이 많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네네. 앞으로 이 빚이 줄어들지 않고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면 그럼 개인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된다고 보세요? 이제 그 빚이 결국엔 가계부채가 늘어난다라는 네. 얘기가 되잖아요. 사실은 이제 정부도 그렇고 그래서 이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걸 막기 위해서 굉장히 크게 노력을 좀 하고 있어요. 이렇게 좀 봅니다. 첫 번째는 이 부채가 굉장히 늘어나더라도요. 네. 만약에 그만큼 성장이 강해지고 소득이 늘어나게 되면은 부채가 늘어나는 걸 커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국가나 부채가 많은 국가들이 성장을 통해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두 번째는 일정 수준 완만하게 금리를 높여놔서 네. 이자 부담이 좀 있어야지 대출을 더 안 받거든요. 그래서 가계부채를 갖다가 연착륙시키려고 계속해서 이어져 가게 하려고 합니다. 자, 부채가 꾸준히 조금씩 늘어나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금리 상승에 취약한 환경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러면 특히 이 중에서도 모두가 똑같은 금액을 대출받은 게 아니라 그렇죠. 누구는 많이 받고 누구는 적게 받았을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금리 인상의 충격이 누군가한테는 더 크게 다가오게 되겠죠. 그럼 저는 이렇게 부채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이때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정 수준 만약에 금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견딜 수 있는 캐시를 일정 수준을 확보하고 가는 게 되게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요즘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현금이라는 건 유동성이 높은 자산이잖아요. 네. 유동성 높은 자산에서 이거보다는 비유동성, 그러니까 현금이 아닌 이제 부동산이나 주식과 같은 자산으로 아주 과감하게 이동하는 모습들을 보는데, 너무 과감하게 이동을 하고 그걸 대출받아서 이동하는 경우들도 많이 보는데 예. 이게 결국엔 가계부채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게 반대로 감기게 되면은, 그래서 작년에 한번 우리는 겪어본 적이 있지 네. 않습니까? 자산 가격이 하락할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런 걸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면서 항상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비빌 언덕은 만들어 놓자. 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항상 그때는 미리 생각이 참 안 돼요. 그런 그렇죠. 측면에서 미리 보고 자산 가격의 하락이 언제든 되풀이 되기 때문에 반복될 수 있음을 꼭 유념하고 자산 배분을 해야 한다라는 레슨을 주셨습니다. 경기 침체, 인플레이션, 여러 위기의 역사를 겪어가면서 극복해오고 또 해결해가고 또다시 겪고 이런 과정 안에서 개인들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현 시대를 보면서
대비해야 하는가 여쭤볼게요. 위기라는 게 이제 닥쳐오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위기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게 참 어려워요. 과거의 이제 케이스들을 보면은 위기라는 건 모두가 너무나 방심해 있을 때 찾아오더라고요. 그 시절이 너무 오랫동안 이어지게 되면 위기라는 게 찾아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이 아름다운 상황이 영원히 이어질 것이다. 예를 들어 보면은 지금의 인플레이션도 40년 만의 인플레이션이지 않습니까? 네. 그럼 40년 동안 인플레이션이 없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제 2021년도부터 너무 많은 유동성이 공급이 되니까 물가가 올라오기 시작을 해요. 근데 물가가 꽤 많이 올라왔는데 다들 뭐라고 했냐면 이거는 일시적인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실은 되게 쉽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때 사실 미리 막았으면 큰 문제가 없었을 텐데 미리 막지 못해가지고 열어버리니까 이게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도 못 막는 그런 상황이 된 거거든요. 굉장히 우리한테 유리하고 편안한 환경이 이어져 왔으면 그게 앞으로도 이어져 갈 거라는 그 방심? 이게 사실 첫 번째는 가장 큰 문제고요. 예. 두 번째는 너무 큰 방심을 하다 보니까 초기에 문제가 생겨도 초동 조치를 하는 게 아니라 일시적이야 신경 쓰지 마. 이렇게 하면서 사실상 무시하고 지나가면서 이 문제를 위기로 키워버렸던 거죠. 그래서 저는 너무 유리한 환경에 있으면 이게 영원히 이어질 거라는 이런 방심이나 안일함 네. 이런 데서 첫 번째는 좀 벗어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너무 편안한 환경이 오래 이어지면 이쪽으로 포트가 다 쏠려버리는 문제가 생겨요. 이쪽은 일이 일어나지 않아. 모두한테 그렇게 보입니다. 이쪽 IC로 빠지면 30분 단축된다고 하잖아요. 모두한테 그게 좋아 보여요. 그럼 다 쏠리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새로운 쪽에 기회를 만들기도 하고 빈집털이가 나타나는 그런 문제들도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럼 한쪽으로 쏠리면서 다른 쪽이 완전히 열려버리는 네. 그런 이슈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안일함 속에서 한쪽으로 쏠려가는 것들, 네. 이런 것들에 대한 경계감을 가지는 게 되게 중요하고, 이런 위기들에 대해서도 조금 좀 한번 과거의 사례들을 보면서 네. 역사는 우리는 시험 보려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지금에 던져주는 메시지를 갖다가 이해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역사 공부를 그렇게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뭔가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위기야. 아니면은 뭔가 안 좋은 시그널이 나타나는데도 너무 방만해지는 것들, 이런 데서 좀 벗어나는 자세가 되게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기의 역사라는 네네. 책을 집필하셨습니다. 외환위기부터 인플레이션 부활까지 경제 위기의 역사를 다 훑어주셨어요. 너무 네네. 쉽게 다 풀어주셨는데 금융시장에 대한 글을 읽어도 머리 잘 안 남더라고요. 그날 이 글을 읽은 것 갖고 저의 생각을 정리해서 글로 썼어요. 뭐냐면 리딩을 한 다음에 이거 갖고 라이팅을 한 거잖아요. 네. 은행에서 이제 강의 같은 걸 많이 하고 다녔거든요. 그럼 이 라이팅 한 걸로 스피킹을 하게 돼요. 그럼 사실상 리딩, 라이팅, 스피킹을 하니까 한 번 본 거를 한 번 정리하고 이걸로 또 내가 말을 하면서 두 번, 세 번을 갖다가 되새김을 한 거거든요. 기억을 이렇게 남겨놓는 거죠. 그럼 그게 하나의 알카이브라고도 하죠. 이제 그게 뭐냐면 하나의 저한테는 금융시장에 대한 저만의 기억인 거고 지금의 금융시장에 문제가 생겼을 때 과거의 걸 땡겨와서 되게 그때하고의 비교를 놓고서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이제 단초를 제공을 하곤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 과정에서 이건 이제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네. 하나의 습관처럼 됐어요. 그래서 새벽에 이제 일어나게 되면 미국 시장을 보면서 여러 개의 루틴을 통해서 이제 뉴스 같은 것들을 좀 체크를 하고 그걸 갖고 저의 글로 쓰는 거죠. 이 글을 쓴 게 벌써 한 17년 정도 되니까 이게 여러분들도 꼭 권해드리고 싶은 게 일기를 쓰셔도 되고 무언가 글을 한번 써보시는 게 되게 필요한 게 말하는 것보다 글쓰기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쉽게 글쓰기가 안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많이 하면은 글쓰기가 되게 빨리 늘거든요. 계속해서 생활화하고 생활화해서 이어가고 있다라는 게 책을 쓸 때 되게 큰 도움을 줬다고 생각하고요. 네. 금융시장을 갖다가 계속 17년 동안 모니터링 해오면서 그 기억들을 쌓아놨다는 게 저한테 되게 큰 도움을 줬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투자라든지 이런 걸 더 잘해보실 때는 이렇게 이제 루틴을 계속해서 쌓아가시는 게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 네. 이런 루틴이 쌓여서 내공이 쌓였을 때 책을 쓰거나 무언가 강의를 하거나 할 때 굉장히 큰 도움을 주곤 합니다. 나만의 데이터베이스가 네네, 그렇죠. 남들과는 또 다른 길을 걷게 한 배경이었네요. 저만의 그냥 평범한 삶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볼 그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렵잖아요. 당장 오늘부터 쓸게요. 예, 감사합니다. 위기의 역사, 이 네네. 키워드를 잡으신 이유가 저 너무 궁금했어요. 네, 작년에 세미나 할 때 제일 많이 들었던 질문이 네. 이런 질문이었어요. 첫 번째는 우리나라 위기 아니냐. 왜냐하면 환율이 많이 올라가니까 네. 우리나라 외환위기 다시 오는 거 아니냐. 네네. 제2의 IMF 아니야? 이제 이런 질문도 있었고 그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질문들이 많고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질문들도 있으셨어요. 외환위기 당시를 일단 설명을 하고 지금을 비교해서 그렇다 아니다를 정해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이렇게 간단한 질문 받았을 때 외환위기 당시를 설명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럼 되게 짧게 압축해서 얘기하면은 클리어한 답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그리고 다 안 전달돼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위기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과거의 위기가 어땠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뎁스 있게 안다면 막연한 두려움, 조금만 환율이 올라가면 위기야 이렇게 하는 그런 케이스에서는 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얼핏 보면은 무슨 뭐 위기가 올 것 같다 뭐 이런 위기팔이 이런 게 아니라 저는 과거의 위기들이라는 걸 좀 많이 보다 보면 주가만 한 3, 4% 빠지면 위기? 이게 아니라 막연한 비관론에서 좀 벗어날 수 있고 그렇다고 또 근거 없는 낙관론 이런 데에서도 좀 경계감을 가질 수 있는 위기 역사를 좀 보려고 했고요. 두 번째는 금융시장의 흐름을 좀 공부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좋겠냐. 자연과학하고 사회과학이 달라서 네. 자연과학은 우리가 실험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비거에다 집어넣고. 근데 사회과학은 실험을 할 수가 없잖아요. 아, 네. 그러면 사회과학은 실험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역사를 보면서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이걸 갖고 지금을 판단하거나 그렇게 하거든요. 네. 그럼 이제 우리가 역사라는 거 말고는 사회과학을 갖다 공부할 수 있는 채널이 별로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역사를 공부해야 되지 않습니까? 흐름을 보려면 지난 30년 동안의 금융시장의 역사. 1990년부터 보시죠. 한 다음에 90년도에는 무슨 일이 있었고 무슨 언제 2023년에 어려워요. 이렇게 되잖아요. 네. 안 보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역사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어렸을 때 역사 공부를 했던 방식이 저 어렸을 때 조선왕조 500년이라고 아마 그런 드라마가 했었어요. 그 드라마에서 임진왜라는 편을 했거든요. 예.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정신없이 봤어요. 이거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그걸 너무 재밌게 본 거예요. 네. 그걸 보면서 이순신 장군도 알게 되고 한산도 대첩도 알게 되고 행주 대첩도 알게 되고 이제 그런 걸 이제 본 거죠. 그러다 보면 뭐가 나오게 되냐면 그때 활약했었던 장수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엔 자연스럽게 인물사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인물사와 이벤트사와 전쟁사 이런 것들이 요소가 하나씩 포스트가 막 박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문화사라든지 경제사라든지 정치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요 사이사이에 연결이 돼서 들어가죠. 네. 이게 공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딘가에 포스트가 있어야 2023년까지 가지 않아도 어딘가에 기다리는 포스트까지 가주면 그래서 임진왜란이 그렇게 해서 공부를 했었던 것 같아요. 금융시장의 흐름을 볼 때 이런 포스트들을 세워줘야 되잖아요. 네.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좀 생각을 한 게 우리한테 임팩트를 줄 만한 사건들을 갖고서 세우는 게 좋잖아요. 그런 이벤트가 저는 경제 위기였다고 보고요. 그 위기로 97년도에 IMF 외환위기, 그 다음에 2000년도에 닷컴 버블,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 네. 그 다음에 2020년도에 코로나 사태와 그 이후에 이어졌던 인플레이션 위기. 요 네 가지를 갖다가 위기의 포스트로 잡아놨죠. 그리고 각각의 위기가 어떻게 생성이 되고 진행이 되고 소멸되어 갔는지 요걸 갖다 쭉 썼고요. 그러면서 이 위기들이 연결되어 있는 얘기들을 쭉 썼어요. 그럼 사실상 이걸 쭉 연결하면은 1997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실제 금융시장의 흐름을 갖다가 이 위기라는 포스트를 갖고서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겠죠. 그런 의도로 좀 집필을 해봤습니다. 중간중간 이렇게 재밌는 만화 이 너무 재밌었어요. 꼼꼼하게 정말 모든 내공을 다 담아주셨는데 그쵸? 감사합니다. 중간중간에 어떤 내용들을 넣었냐면 그때 당시에 제가 어떤 생각을 했었는지를 적었어요. 그게 이제 예를 들어 뭐냐면 IMF 외환위기가 97년도 12월이었거든요. 그때 제가 대학교 1학년이었고 네. 그때 기말고사 시험 보는 때였어요. 저는 신문방송학 전공이라서 경제하고는 전혀 인연이 없었거든요. 선배가 우리나라 망했대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게 무슨 얘기예요? 하니까 망했다고 뉴스 났다고 뭐라고 얘기했는데 이해를 못했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소말리아 같은 나라가 되나? 막 이런 생각. 집에 갔는데 아무 일도 없더라고요. 우리나라 특성이 부모님들이 그런 얘기 안 하시잖아요. 맞아요. 자녀들한테. 예, 아무것도 몰랐었죠. 그런데 99년도, 2000년도 넘어오니까 우리나라가 IMF 외환위기를 극복했대요. 다른 어떤 나라보다 빨리. 그래서 뭐? 그런 내용을 좀 담고 있는데 되게 철없었어요. 우리 과에 되게 똑똑한 애들이 좀 있었어요. 그 똑똑한 애들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권영아, 우리 세대는 주식 투자를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요한 그래서 포인트를. 그래? 근데 이제 저는 그때 무슨 생각했냐면 저희 어머니가 그러셨거든요. 주식 같은 거 하면 안 된다고. 절대 안 된다고. 그런 얘기 하셨었어요. 부모님도. 어머니 말 되게 잘 들어서 주식을 하면 안 돼. 이랬는데 친구들이 와서 이제 주식 투자 하자니까 마치 어떤 느낌이었냐면 담배 피는 친구들이 같이 담배 피자고 하는 그 느낌. 이 나쁜 친구들인가? 나는 노담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워낙에 똑똑한 애들이라서 네네. 걔들을 좀 따라해야 되나? 이제 이런 고민을 했었던 게 기억이 나요. 근데 군대를 제대한 게 이제 2003년도에 제대를 했어요. 예. 닷컴 버블이 붕괴된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그 둘하고 같이 술을 마신 적이 있는데 네네. 주식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닷컴 버블이 붕괴된 거죠. 또 한 번 변화. 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여기에 중간중간 제가 겪어왔었던 얘기들을 좀 써놓고 있어요. 철없던 제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이런 내용들을 적으면서 좀 이렇게 재밌게 좀 지나가실 수 있도록 그런 장치를 좀 마련해봤습니다. 맞아요. 프롤로그를 보니까요. 위기의 역사 책에서 단절과 연속의 흐름을 네. 잘 잡아야 한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시청자분들께 좀 알려주세요. 모든 건 다 저는 단절과 연속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역사도 마찬가지로 봐요. 위기라는 건 하나의 단절이거든요. 근데 이 위기들이 또 서로 연결이 돼 있어요. 이건 연속이거든요. 이 위기들이 어떻게 연결돼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인플레이션 위기가 나타난 이유가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돈을 뿌렸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위기가 나타난 거잖아요. 그럼 코로나와 인플레이션은 연결이 돼 있죠. 코로나 때는 왜 그렇게 많은 돈을 뿌렸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네. 그렇게 많은 돈을 뿌릴 수 있었던 이유는 금융위기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리먼 브러더스가 파산을 하면서 전 세계 금융시장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돈을 뿌려가지고 이걸 해결했거든요. 그때 다들 뭐라고 했냐면 리먼이 죽기 전에 1,000억 달러만 줬어도 2조 달러, 3조 달러 안 풀어도 되는데 왜 그랬어?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죠. 네. 그래서 너무나 많은 후회를 한 거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위기가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메워줘야 된다는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돈을 뿌려주면서 수많은 위기들을 봉합하려고 했는데 그때 위기의 끝판왕이 등장한 거죠. 그게 코로나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죠? 그러면 모두가 일어날 수 있을 때까지 코로나로 충격을 받지 않을 정도까지 돈을 풀어줄게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풀었는데 한꺼번에 풀려나오니까 인플레이션을 만들었죠. 연결해보면 인플레이션은 코로나를 극복하면서 나타난 거고 네. 코로나 때 그렇게 많은 돈을 뿌린 이유는 금융위기 때의 트라우마가 존재했기 때문이죠. 자, 그럼 이제 금융위기로 왔잖아요. 네. 그럼 금융위기는 왜 나타났을까?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서 그래요. 그럼 부동산 가격이 오른 이유는 닷컴 버블하고 연결이 돼 있거든요. 닷컴 버블 때 잠깐 보면 미국의 주식시장이 예. 고점 대비해서 78%가 빠져요. 와. 2년간. 2000년도에 그렇게 많이 빠지는데 2000년에서 2002년까지. 근데 그때 9.11 테러가 일어나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 경기가 침체에 들어가거든요. 네. 경기 침체가 일어나니까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이 6.5%였던 기준금리를 1%로 낮춰요. 1%까지 금리가 낮아지니까 일단은 돈이 많이 풀려나왔지 않습니까? 네. 돈은 어딘가 기회가 될 만한 곳에 가서 고여요. 위험한 데로 안 가고 네. 돈을 벌 수 있는 곳에 가서 무조건 고이거든요. 네. 근데 일단 주식시장으로는 안 가죠. 왜냐면 깨졌으니까.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따로. 갈 데가 없으니까 어디로 고이냐면 여태까지 잘 떨어지지 않았었던 자산 쪽으로 고이더라고요. 그게 미국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가격으로 어마어마하게 밀어올리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부동산 가격이 계속해서 40년 내내 올라가는 걸 보고 더 올라가니까 이때 이 부동산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파생금융 상품이 만들어집니다. 그게 전 세계 곳곳이 파고 들어간 거죠. 이게 무너졌던 게 부동산 가격이 깨지면서 이게 무너졌던 게 금융위기거든요. 그다음 위기. 자, 그러면 닷컴 버블 때 주가가 깨지면서 낮췄던 금리가 부동산을 갖다가 끌어올리게 됐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이 닷컴 버블은 또 외환위기하고도 연관이 있어요. 이건 또 왜 그럴까 해서 보면 외환위기 때를 우리는 한국의 IMF라고 하지만 실제로 해외에서 바라봤을 땐 90년대 후반이 신흥국의 외환위기가 엄청 많았어요. 95년도에 멕시코가 쓰러졌고 네. 97년도에 태국, 인도네시아, 한국이 쓰러졌어요. 98년도에 러시아, 99년도에는 브라질, 아르헨티나가 쓰러져요. 굵직한 신흥국은 다 힘들었죠. 짜잘한 신흥국은 더 힘들었어요. 하나 더. 그럼 그때 당시 일본은 버블 붕괴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고요. 중국은 그때 마찬가지로 4대 은행의 부채 문제 때문에 중국 경제가 휘청휘청한다 그 얘기 나왔었어요. 네. 그럼 이제 중국도 답이 아니고 네. 유럽은 독일 통일이 된 이후에 독일병이라는 게 있었어요. 독일의 성장이 잘 안 되는. 그리고 유로존도 통합을 해야 되니까 그때 유로존의 투자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면서 유로존 경기도 안 좋아요. 그러면 전 세계에 좋은 나라가 하나도 없어요. 네. 근데 하나 빠졌죠. 미국만 남아있죠. 네. 자, 전 세계 경기가 안 좋으니까 금리를 낮춰서 돈을 풀어줬잖아요. 이 돈은 또 어딘가에 가서 고여야 되죠. 미국으로 가는데 미국에서 뭐라 하는 줄 아세요? 우리는 지구의 반대편을 연결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인터넷이죠. 그러면 지구의 반대편 곳곳을 연결하려면 이 네트워크망이라든지 장비가 엄청 들어가겠죠. 딱 지금 느낌만으로도 성장이 엄청나겠냐는 느낌이 오죠. 그럼 어떨까요, 이거는? 자금이. 어마어마한 혁신이 일어날 거지 않습니까? 네. 혁신이라는 건요,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게 등장해서 새로운 시장을 만들잖아요. 제가 이 샤프를 갖다가 만든다고 가정하면 이 샤프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팔려봤자 한도가 있을 거죠. 혁신이라는 건 보도 듣도 못한 걸 만든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성장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럼 다 죽어 있는데 상상할 수 없는 혁신을 만든다고 하니까 미국 쪽으로 자금이 쏠리면서 그게 닷컴 버블을 만들었고 그 닷컴 버블이 붕괴됐던 거예요. 외환위기하고 닷컴 버블이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닷컴 버블이 금융위기와 부동산으로 연결이 되고 금융위기는 경기 부양과 함께 코로나로 연결이 되고 코로나는 큰 돈을 풀면서 인플레이션과 연결이 되고 결국에는 각각의 단절의 포스트들을 세워놨는데 얘들도 서로 연결이 되는 모습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저는 4개의 스팟을 다루는 게 아니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 모습들이 있는지 그걸 좀 설명해 드리는데 좀 주안점을 많이 뒀습니다. 이게 결국은 다 연결되어 있고 그렇죠. 그것을 경제라는 키워드로 쭉 풀어주셨어요. 네네네. 그리고 일부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그 인플레이션 다음은 어떻게 되는데요. 결국은 소비와 이 저축과 네. 양극화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네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당장 위기가 온다 이런 게 아니라 네.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은 해봐야죠. 언젠가는 위기가 한 번은 찾아올 수 있겠죠. 그때 기존에 있었던 위기들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실수들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하면
그 똑같은 실수를 반복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나타나더라도 최소화시킬 수는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 많아요. 외환위기가 과거에 있었는데 이번에도 외환위기 아니냐? 그때와 지금이 뭐가 다르냐? 여러 가지로 다른데요. 네. 근데 제 생각엔 가장 다른 게 뭐냐면 네. 외환위기를 겪어봤다라는 그 경험이 있잖아요. 네. 그게 굉장히 큰 차이라고 봐요. 외환위기라는 게 하나의 트라우마처럼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지금 네. 그때하고 다르게 굉장히 많은 외환보유고를 쌓고 있죠. 예, 그럼 이런 것들 하나만 보더라도 다른 모습이지 않습니까? 예. 우리 이제 이 위기의 역사라는 걸 보면서 지금에 던지는 시사점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좀 고민을 해보는 게 되게 필요하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진짜 많이 생각을 하신다면 또 결국은 이 경제라는 것을 구성하는 주체들은 개인이잖아요. 네네. 더 나은 생각과 더 나은 결정을 하게 되면 위기도 피해갈 수 있는 거겠죠? 이런 겁니다. 우리가 귀신의 집을 들어가는데 네. 처음 들어갔는데 예를 들어 딱 들어가자마자 발목을 확 잡아요. 뭐가 네네. 너무 놀라면서 주저앉을 거지 않습니까? 근데 누가 스포를 해주거나 아니면 이미 한번 들어갔다 나왔거나 하면 그 다음에 들어갈 때는 밑에서 발목을 잡아도 잡겠지 하고 알죠. 아, 놀라긴 해도 네. 아유, 별거 이제 이런 느낌은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의 걸 한번 스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죠.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스포한다. 네, 이런 것들을 좀 가지고 한다면 아무래도 멘탈 붕괴가 쉽게 나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심리적으로 우리가 균형을 잡아가는 데는 더욱더 도움을 줄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을 때는 절대 우리가 예상이 안 되죠. 네네. 그런 측면에서 잊고 살고 싶지만 언젠가는 마주해야 되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잊고 살았던 다양한 부분의 이런 위기 포인트들을 공부해보고 또 과거에 있었던 반복됐던 위기들은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지 공부해보시면서 내 자산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도 귀한 말씀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